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로마 공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상대로 차별적인 태도에 공항이 시끄러워진 것인데요.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어떤 한 대우를 부당하게 여겼는지, 그럼 지금부터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한국 이름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제 본명은 루시아 곤잘레스예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 국적을 얻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는 얼마 전 로마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여동생과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출국하는 날이었죠. 공항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긴 줄에서 지친 표정으로 서 있는 여행객들, 짜증 섞인 한숨,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들. 공항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언니, 우리 몇 시간 기다려야 할까? 여동생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고, 여동생은 아르헨티나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먼저 가볼게. 아마 금방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저는 한국 여권을 들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아직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기계의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서자 신원 확인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불과 30초 만에 출국 심사를 완료했어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일반 심사대에서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미 통과한 상태라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여동생은 나오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결국 5시간이 지나서야 여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은 지치고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언니, 완전 악몽이었어. 심사관이 왜 이탈리아에 왔는지,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돌아갈 비행기 티켓은 있는지, 끝도 없이 질문했어. 호텔 예약 증명서도 보여줬는데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더라고. 심지어 내 은행 계좌 잔고까지 확인했다니까. 저는 그 순간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항, 같은 목적지로 가는 두 자매였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여권에 따라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게 한국 여권의 위력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데 왜 아르헨티나 여권은 이렇게 약해? 우리도 나쁜 나라 아닌데. 그 질문에 대답하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 여권은 이렇게 강력할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지, 그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제가 우연히, 아니, 어쩌면 운명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집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했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웠죠. 12살 때부터 통역사가 되는 꿈을 키웠어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일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루시아, 넌 대체 뭘 하고 싶은 거니?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 여러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언어를 더 배우고 싶은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마에 주름을 잡으셨고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한국, 그게 어디야?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니니? 아버지가 의아해하셨습니다. 차라리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는 게 어때? 그쪽이 미래가 더 밝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그때는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류가 아르헨티나까지 본격적으로 도달하기 전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상의 작은 나라, 북한과 갈등을 겪는 불안한 곳 정도로만 인식되었어요. 제 친구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어? 미쳤어? 누가 그런 언어를 배워? 많은 친구들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조롱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그 언어로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성격이 원래 그랬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고 말할수록 더 도전하고 싶어지는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와 K-POP에 매료되었거든요. 그 언어의 리듬감, 문화적 깊이,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운 조형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찾은 곳은 한인교회 부설 한국어 교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90분을 들여 그곳에 가서 기초 한국어를 배웠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한 문장이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순간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문법 구조가 스페인어나 영어와 완전히 달랐고 발음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려움이 저를 더 매료시켰어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존댓말 체계, 수많은 조사들, 그리고 한자어.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회의 한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루시아 씨, 한국어 배우고 싶으면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공부한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비용,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너무 멀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거기는 전쟁 중인 나라 아니야? 아버지도 우려를 표하셨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한국 대학의 어학당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장학금 정보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2년간의 준비 끝에 서울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루시아, 정말 확신하는 거니? 공항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네, 엄마,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를. 그 결정이 정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2014년 3월,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2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부터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제 머릿속에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는 북적거리고 혼잡한 곳이었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밤늦게도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걸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든 의문이었죠. 서울의 한국어 학당에서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한국인들의 빠른 걸음걸이, 지하철에서의 침묵, 그리고 공부와 일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첫 주에 경험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 11시경,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깜빡하고 기숙사에 두고 왔더라고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점원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내일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니.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은 밤에 혼자 귀가하던 때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위협적으로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지?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이 기억납니다. 한국 음식과의 첫 만남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갔을 때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고소한 삼겹살에 쌈장을 얹어 상추에 싸먹는 순간
제 미각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한국 학생들은 외국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고 저 역시 한국의 사회적 규범을 잘 몰랐거든요. 안녕. 친구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한국인 학생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소통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인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김치찌개를 먹었던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루시아, 너 정말 한국 사람 같아. 그날 친구가 해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조금씩 한국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1년이 지나자 저는 거의 한국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외우고 음식 주문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한국식 유머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차, 제 한국어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학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스페인어 통역사로 일하는 것이었죠. 의료 통역이라고?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의학 용어도 모르고 의료 환경에서 일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루시아 씨는 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의 의료 관광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통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를 번역하기 위해 밤새 공부했고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환자들의 고마움을 느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죠. 당신 덕분에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떠나면서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느꼈던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일하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였습니다. 깔끔한 병원 환경, 최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MRI 촬영을 예약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병원을 찾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캐나다에서 온 15살 소녀의 이야기예요. 에밀리라는 그 소녀는 심각한 화상을 입어 얼굴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을 찾았어요. 저는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전담 통역사로 배정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에밀리의 눈에서 보았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항상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에밀리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고 여러 차례의 수술 계획을 세웠어요. 6개월 동안 저는 에밀리의 모든 진료와 수술에 함께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 고통,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희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붕대를 풀던 날, 에밀리는 거울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나야?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표정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의 어머니가 저희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루시아, 당신과 한국의 의사들이 우리 딸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요. 단순한 언어 통역을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면서 환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요. 그것은 제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고민거리도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가 있었거든요. 학생 비자로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었고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의 인사 담당자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고, 제 직업과 사회적 관계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아르헨티나에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이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 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은 점점 더 많아졌고, 제 한국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학생 비자의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죠. 매번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는 일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언젠가는 비자가 만료되면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야 하나? 이 생각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한국은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의 한국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귀화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루시아 씨,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모든 비자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귀화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동료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자 문제 해결을 넘어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제가 과연 한국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이 과연 진정한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먼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든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귀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우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했고, 기본적인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산으로 다가온 것은 귀화 시험이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 법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이었죠.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지? 시험 예상 문제들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로 된 어려운 법률 용어들,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교육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정말 산더미 같았어요. 그때 친한 한국인 친구 미진이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도와줄게. 미진은 제게 한국식 이름인 박소연을 지어주었고,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연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왠지 저에게 잘 어울린다고 했죠. 미진과 함께 일주일에 3번, 퇴근 후에 만나 귀화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헌법 조항을 외우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절에 대해 배웠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통역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공부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환자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항상 귀화 시험 책을 펼쳤습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나 한자어가 나올 때면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 나라가 정말 내 집이라고 느껴.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예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을 때, 주변에서 귀화를 준비하는 다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간소화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위장 결혼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도 한국인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어느 날 동료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방식을 원치 않았어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 대한 저의 진심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이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한국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귀화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너무 긴장해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시험이 시작되고 문제지를 받아들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첫 문제를 읽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은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바로 전날 외웠던 내용이었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문제에 답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
미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소연아? 그녀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수시로 새로 고침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메일 알림이 울렸고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귀화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쁨, 자부심,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3년간의 한국 생활, 8개월간의 치열한 공부, 그리고 수많은 의심과 불안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귀화 허가를 받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서류 제출, 그리고 최종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씩 통과하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봄,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인이 된 거죠. 귀화 증서와 함께 받은 한국 여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박소연. 그것이 이제 제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약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한국 여권으로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어릴 때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죠. 게다가 여동생 마리아도 아르헨티나에서 휴가를 내서 로마에서 저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매가 함께하는 유럽 여행, 정말 설레는 계획이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아르헨티나 여권으로는 단기 관광이라도 비자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 너는 비자 신청했어? 여동생에게 물었어요. 응, 했어. 정말 복잡하더라. 은행 잔고 증명서부터 호텔 예약 확인서, 왕복 항공권까지 다 제출해야 했어. 마리아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여행 준비가 이렇게 간편할 수 있다니. 비자 신청 과정의 복잡함과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로마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여동생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두 줄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EU 국가와 몇몇 선진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빠른 심사 라인, 다른 하나는 나머지 국가들을 위한 일반 심사 라인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빠른 심사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해당되는 곳이었거든요.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을 때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관광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특별한 질문 없이 스탬프를 찍고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체 과정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여동생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마리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답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항으로 돌아가 정보 데스크에 문의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에서 계속 기다리기로 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치고 창백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청 걱정했잖아. 저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정말 최악이었어. 마리아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붙잡혔어. 심사관이 끝도 없이 질문했어. 왜 이탈리아에 왔는지, 얼마나 머물 건지, 돌아갈 비행기 티켓은 있는지, 호텔 예약 증명서도 보여줬는데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더라고. 심지어 내 은행 계좌 잔고까지 확인했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받은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저는 1분 만에 통과했는데 여동생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니. 결국에는 언니가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계속 말하고 우리가 함께 여행한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야 풀려났어.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과한 거야? 한국 여권 덕분이야. 저는 제 여권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야.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입국 심사도 간단해. 마리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람,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까지.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자매인데 여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다니.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마리아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귀화를 결심했는지, 그리고 한국 여권이 주는 특권에 대해서요. 마리아는 점점 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아?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인가 보네. 마리아가 물었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봐. 다음에는 내가 사는 서울로 놀러와. 저는 제안했고 마리아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로마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하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죠. 하지만 여행 내내 입국 심사에서 겪었던 경험이 우리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의 불편함이 아니라 세계가 국가와 여권에 따라 사람들을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귀국 전날 밤, 마리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도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왜?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언니가 국적까지 바꿀 정도로 사랑하는 나라라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마리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마리아의 말을 생각했어요. 제 동생이 한국에 오게 된다면 어떨까? 그녀도 저처럼 한국을 사랑하게 될까? 아니면 실망하게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 집이라는 것을요. 한국 여권을 들고 귀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었고 이 나라가 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여동생에게도 이 특별한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마 여행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여동생 마리아가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마리아는 3주 휴가를 내고 서울로 오기로 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마리아가 도착하는 날, 저는 일찍 퇴근해서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리아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꼭 안았어요. 드디어 한국에 왔어. 어서 와. 마리아, 내 집에 온 걸 환영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말로 제 집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참, 입국 심사는 어땠어? 많이 힘들었어? 마리아는 입을 벌리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거의 질문도 없었어. 그냥 여권 보고, 지문 찍고, 관광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끝. 로마 공항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꽤 친절해. 특히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마리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푸른 산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을 거예요. 언니, 여기 정말 깨끗하다. 길가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피곤했지만 제 아파트를 구경하느라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변기가 따뜻해. 온돌 변기 시트를 처음 경험한 마리아는 완전히 놀랐어요. 그게 비데야.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서 씻어줘. 제가 설명했죠.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이게 모든 집에 있는 거야? 대부분의 현대적인 아파트에는 기본이야.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미 한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신기한지 잊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빌딩들 사이로 산들이 보여. 아침을 먹으러 근처 카페에 갔을 때 마리아는 메뉴판에 다양한 커피와 음료에 놀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가 있다니. 그리고 가격도 아르헨티나보다 비싸지 않네. 하루 종일 서울을 구경시켜 주면서 마리아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다니. 놀라워. 특히 저녁 시간, 명동의 번화가를 걸을 때 마리아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활기찬 거리, 맛있는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언니, 여기 정말 안전한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자들이 혼자 돌아다니네? 마리아가 놀라워했어요. 그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거의 문제가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마리아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경험했어요.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특히 이 불고기, 육즙이 정말 풍부하네. 마리아가 감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드를 꺼내자 직원이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마리아는 제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결제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제할 수 있다니.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는 갑자기 멈춰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이해가 돼. 왜 내가 한국에 머물기로 했는지, 왜 국적까지 바꿨는지. 하루만 보내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친구들은 제가 왜 한국에 정착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그녀의 호기심을 완전히 자극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강남 지역을 구경시켜 줄게. 서울의 가장 현대적인 부분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또 다시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 세련된 쇼핑몰,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뉴욕이나 파리 같은데. 마리아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코엑스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실내 아쿠아리움, 대형 서점, 영화관, 그리고 수많은 레스토랑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이곳은 마리아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어요. 이 쇼핑몰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니. 심지어 아쿠아리움까지. 마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점심으로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소개해 주었어요. 바삭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마리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 치킨이구나. 정말 맛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대여해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과 공원이 있다니. 사람들이 여유롭게 즐기고 있고 저녁이 되자 서서히 날이 어두워지고 한강변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반포대교의 분수쇼를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건 정말 마법 같아. 물과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라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리아가 문득 질문했습니다. 언니,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잠시 생각한 후 저는 대답했어요.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발전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 한국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빠르게. 그 에너지가 나도 함께 성장하게 만들어.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 아르헨티나는 정체되어 있잖아. 항상 같은 문제들, 같은 한계들. 여기는 정말 다르네. 세 번째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을 경험하기 위해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축물을 보며 마리아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보존되어 있다니.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있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마리아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옥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마리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시아에 대해 너무 무지해.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단지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실 나도 처음 왔을 때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한국은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됐을까? 마리아의 질문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국민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중요시해.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법을 항상 찾지. 마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항상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그날 저녁 우리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함께 간단한 안주를 먹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 마시는 소주에 약간 얼굴을 찌푸렸지만 곧 그 맛에 익숙해졌어요. 언니, 정말 부러워. 내가 이곳에서 새 삶을 만들었다는 게. 소주 한 잔을 비우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갖게 된 것도 이탈리아에서 봤잖아.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한국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야? 마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싶어. 여기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마리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와 같은 길을 가게 될까요? 그녀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에서의 3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부산, 제주도까지 여행하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 마리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나라야.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어요. 마리아가 한국을 떠나고 몇 주 후, 저는 그녀에게서 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간 후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거리는 지저분하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밤에는 혼자 나가기가 무서워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됐어요. 마리아의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일을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인정받는 이유,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나라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5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입니다.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청소부가 열심히 일해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쓰레기를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교육열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물론 과도한 경쟁과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국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셋째, 빠른 적응력과 혁신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스마트폰 보급률, 인터넷 속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등은 이미 많은 선진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넷째, 안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단순히 법 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안전한 환경은 밤에도 활기찬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경제 활동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국가와 국민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마리아와 공유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아가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니, 나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한국문화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정말 어렵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제 발음이 좋다고 했어요. 마리아의 이메일에는 흥분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한국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 거래하는 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언젠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마리아를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은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심지어 저처럼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균형 때문일 거예요. 전통과 현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질서와 창의성 사이의 균형. 이런 균형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마리아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 6주 동안 매일 한국어를 배우며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마리아는 저에게 놀라운 결심을 알렸어요. 언니, 나도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어. 내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거야.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처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여동생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심지어 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정말이야? 확실해? 제가 감정에 복받쳐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한국 여권을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할 때 편리하다는 것만 부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은 제게도 단순한 법적 지위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사랑하게 된 나라와 문화,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 통역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오는 환자들을 돕고 그들이 한국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에요. 제 한국 이름 박소연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선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리아는 내년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TOPIK를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이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거든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귀화라는 어려운 도전을 피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아르헨티나에서 평범한 통역사로 일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여전히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그랬다면 제 인생은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을 거라고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여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 가치, 그리고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한국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이고, 제가 이곳의 일원이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